수익이 아니라 저는 손실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안 대표하고 장순원 기자님하고 또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뭐 3프로 TV 라이브에서 할 일도 이제 며칠 안 남았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할 때 약간 아쉽기도 하네. 벌써 다음 주인가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하여튼 뭐 언더스탠딩 너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더스탠딩에서 라이브를 별도로 하니까 여기 오시면 이게 뭐야?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유럽 얘기할 건데 유럽은 뭐 명품으로 유명하잖아요. 유럽 명품, 뭐 관광지, 역사, 뭐 예술품 네. 유명한데 네. 유럽의 유명한 기업은 왜 이렇게 없냐? 유럽의 기업.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지멘스? 무슨 요즘 뭐 많이 나오는 게 ASML? 뭐 그런 회사도 있고 뭐 몇 개 있긴 있는데. 폭스바겐? 생각해 보니까 다 옛날 이거 거네요. 특히 IT 쪽은 많이 전멸이고 네. 그래서 유럽에서도 그런 게 고민이고 미국도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그런 유럽의 고민 얘기를 들을 건데 유럽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밌게 해주시는 예. 그런 분이 있죠. 조선일보의 손진섭 기자님, 네. 전 유럽 특파원. 아주 말랑말랑하게 얘기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손 기자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언제 돌아오신 거죠? 유럽 특파원 언제 쪽이에요, 그게? 이제 벌써 한 4년 됐습니다. 4년이면 그래도 얼마 안 됐어. 야, 유럽 파리에 계셨잖아요. 네네. 너무 부럽다. 진짜 너무 좋았겠다. 네. 오늘은 유럽의 고민 이야기. 네네. 그러니까 유럽의 이제 고민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예. 또 이 고민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비장의 무기 솔루션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 유럽이?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네. 근데 이제 유럽이 지금 세상에서는 이 쉽게 말해서 테크 후진국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뭐 선진국 중에서 거의 바닥이다. 이제 이런 느낌인데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해 오다가 이제 AI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제 미국에 의존하게 되니까 예. 근데 중국은 공세를 엄청나게 펴고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뭐 스마트폰 좀 뭐 한국 거나 미국 거 쓰고 예. 삼성이나 애플 쓰고요. 그리고 뭐 구글로 검색하고 이제 이 정도까지도 왠지 기분 안 좋았는데 그래 하면서 따라갔는데 네.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이 공포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거를 방치하고 있다가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뒤떨어져 있는 거를 방치해서는 도저히 미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절치부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작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 이걸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그 어떤 비장의 카드, 반등의 무기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아직 국내의 레거시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근데 이게 예. 우리 투자자들한테도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유럽이 테크 분야에서 얼마나 많이 뒤처져 있는가를 이제 개괄적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고 예. 사실 이것도 이제 약간 어렴풋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실태를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상당히 놀라울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그걸 좀 살펴보고 그래서 그게 원인이 뭔가 이제 유럽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놓은 거 네. 이제 그걸 보고 그 분석에 따라서 이제 자기네들이 굉장히 좀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예. 오랫동안 선진국이었고 많은 브랜드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카드를 내밀자라고 최근에 굉장히 논의를 무럭무럭 이렇게 몽개구름 피우듯이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좀 후반부에 설명을 드리고 네. 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좀 자료를 보시면요, 예. 이게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하이테크 분야에 이제 유럽이 얼마나 뒤떨어졌냐 이런 거를 좀 먼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AI하고 클라우드 산업 이제 요걸 보면은 이제 기반 자체가 거의 좀 없어가지고 이제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와. 클라우드 시장 같은 경우에 유럽 시장 점유율의 이제 75%, 이제 여기 이제 미국의 빅3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존 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그리고 이제 유럽 토종은 어느 정도냐면 15% 정도. 그리고 이제 중국산이랑 나머지가 한 10% 정도.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클라우드라는 게 요즘 이제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굉장히 의미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네들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미 이런 상황이 됐고, 이제 AI 투자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이제 집계를 해놓은 거 보면, 자, 2023년과 2024년에 이제 민간의 AI 투자금이 이제 미국이 672억 달러, 예. EU하고 영국 다 합쳐가지고 110억 달러. 아. 그러니까 이제 EU의 27개 회원국과 영국까지 28개 나라 합쳐봤자 미국의 6분의 1 수준이다. 아, 굉장히 이제 투자 적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 같은 건 이제 뭐 요즘 뭐 구글 제미나이나 뭐 챗GPT 뭐 전 세계 사람들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세계 10대 AI 모델, 그러니까 이 거대 언어 모델 기반으로 하는 이 10대 모델 중에 유럽 거가 이제 프랑스의 미스트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예. 프랑스 유일한데, 열심히 키운다고 그러던데. 그죠? 이게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자랑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프랑스 희망이다 하면서 막 엄청 강조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최고 이 명문 그 공학계 그랑제꼴인 에콜 예. 폴리테크니크 출신의 동업자 3명이 만든 회사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에서 실력을 키운 게 아니고 구글 딥마인드 이런 데서 메타 연구소 이런 데서 좀 체력을 키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도 AI 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넓게 봤을 때 한 세계 10대 정도에는 들어가는데, 예. 되게 이제 지금 실제 활용도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좀 미미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의미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이제 유럽 어떠냐면, ASML. ASML이 있죠. 근데 ASML이 이걸 빼면은 나머지는 뭐 사실상 뭐가 잘 없어요. ASML은 근데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네. 반도체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주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갑 같은 을. 그죠? 그 레이저 쏴줘가지고 예, 웨이퍼 예. 위에다가 이제 그게 이제 노광 장비라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이제 ASML이 이제 유럽에 있는 기업 중에 시가총액 1위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빼면은 이제 뭐가 없는데, 원래 이제 1990년대만 해도 이제 유럽이 이제 세계 반도체 생산의 20%대를 차지를 했어요. 아, 옛날에 그랬어요. 예, 예. 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독일의 인피니언이나 이런 데 잘 되고 있을 때. 인피니언. 그렇죠. 예, 예. 그러네. 그럴 때. 근데 아. 이제 지금 최근에는 한 8% 정도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EU 집행위원회에서 목표가 뭐냐면 2030년까지 한 20%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추세를 봤을 때 불가능해요.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잘 안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지금 이 8% 세계 시장의 8%를 만든다는 게 이제 어떤 회사들이 만드냐면 독일의 예. 인피니언이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정부의 이제 그 공동 합자 회사, 이게 이제 ST 마이크로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런 회사들이 만드는데, 사실 이렇게 이 반도체 기술 중에서 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그 5나노미터 이하의 이제 그 초정밀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전혀 만들지 못합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그런 거 약간 막 그러니까 구형 약간 모델 뭐 구형. 그런 거 많이 만든다고. 보면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많이 만들고, 근데 그거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세계 시장이 한 8%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걷다 보니까 이제 HBM이 이제 시대적인 화두잖아요. 예. HBM 생산 시설은 전무한 것이고, 그래 가지고 이제 AI나 자율주행용 이제 그런 데 필요한 반도체는 전부 TSMC나 삼성전자에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 이제 설계와 관련된 팹리스 회사, 이것도 이제 영국의 ARM, ARM 빼놓고는 이제 뭐 거의 이렇다 할 만한 회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배터리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배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 자체를 중국이 거의 이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중국 빼면 중국 우리나라 빼면 거의 없는 그렇죠. 거죠. 일본 조금 뭐. 일본도 뭐 파나소닉이 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마저 중국에 밀려가지고 잘 안 되는데 유럽 업체들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보면은 CATL 있지 않습니까? 이제 중국의 세계 1위 배터리 회사. 이제 CATL하고 이제 BYD 뭐 BYD 이런 것들 해가지고 중국 회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 70%, 70% 된데 유럽에서 유럽 아니 전 세계에서. 전 세계. 근데 유럽 기업들은 한 5% 미만이고, 근데 유럽 안에서 이제 보자면은 이제 중국산하고 한국산의 시장 점유율이 95% 정도 됩니다.
중국산, 한국산 합치면 합치면 거의 중국산, 다고. 중국산이 한 60% 되고요. 그러겠죠. 한국산이 한 35%?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이렇고 CATL만 이제 유럽 시장 점유율이 40%가 넘습니다. 주 유럽은 특히 중국산 비중이 높아요. 높을 굉장히 거예요. 높죠. 굉장히 높은데 근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이 대량 생산해가지고 가격을 싸게 들이내미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럽의 리더들은 아직도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위협감이 없어요. 그 경계심이 그렇게 높지가 왜 않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왜 그러냐면 어. 이게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 일단 사람이 생존이 중요하잖아요. 어. 이 유럽 사람들은 러시아의 위협이 굉장히 큰 거지. 예. 중국은 직접적으로 유럽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약간 멀리 떨어져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뭐가 있냐면 약간 이제 인종적인 건데 약간 깔아보는 심리가 아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얘기를 하다 예. 보면. 그래서 그냥 보면- 물건 팔면 뭐 우리 쓰면 되지 뭐. 네. 어. 그 약간 아직도 여전히 약간 우습게 봐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물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경각심이 그렇게 아주 크지 않거든요, 아직도. 근데 이제 좀 물론 이제 이게 심상치 않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의 신세가 되게 이렇게 조금 안 좋은 게 군사적으로 러시아가 세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보면은 그 GDP로 봤을 때 러시아가 중국의 한 8분의 1 사이즈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유럽의 모든 나라가 러시아만 쳐다보면서 쟤네가 우리 쳐들어올까 이제 이걸 겁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 CATL이 이제 헝가리에다가 이제 공장을 지었어요, 배터리 공장을. 예. 지금 지어놨어요. 지어놓고 이제 봄에 이제 가동을 시작할 예정인데, 그 공장에서 만들 예정인 물량들 있잖아요. 예. 이게 전부 다 계약이 돼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생산한 물량이 전부 계약이 됐는데 이제 사는 업체들이 어디냐면 BMW, 메르세데스 벤츠, 폴크스바겐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랑은 그렇게 유럽은 산업적으로 많이 경쟁하진 않는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중국이랑 경쟁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네. 배터리 새로 네. 딱 똑같이 만들어, 네. 전기차도 네. 서로 만들어, 뭐 네. 뭘 경쟁하는 게 많은데 약간 유럽은 너희랑은 우리는 약간 체급이 다르지. 좀 여전히 이제 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있어요. 생각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중국을 좀 이용한다 이런 생각도 있고 약간 여전히 조금씩 낮춰보는 그런 게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이제 그런 네. 걸 행간을 읽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이제 배터리 업체로 이제 핵심의 카드가 뭐 있냐면 이제 스웨덴 노스볼트. 이 노스볼트가 이제 이 테슬라에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창업을 했는데 여기다가 유럽에서 굉장히 힘을 많이 모아줬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파산을 신청을 했는데 한 2년 전에 투자금을 엄청 많이 모았어요. 유럽 안에 투자금을. 근데 이제 그래도 이 그러니까 물량 공세 자체, 투자금 자체가 이제 중국 업체들만큼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 개발이 좀 더디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이제 거의 무너졌다 중국에 의해서 배터리 산업이 이제 그렇게 봐도 이제 뭐 과언이 아닌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로봇이 이제 요새 뭐 휴머노이드랑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잖아요. 예. 근데 로봇이라고 하는 게 유럽이 굉장히 앞섰어요. 왜냐면 옛날에 그 산업용 그 말 그대로 이제 기계 로봇 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앞서갔거든요. 이게 그거를 대표하는 회사가 이제 독일의 쿠카 그리고 이제 스위스의 ABB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뭐랄까 이제 지능형 로봇 시대잖아요. AI를 장착해가지고 그래서 유럽의 로봇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전히 하드웨어적인 거는 강한데 이게 뇌에 해당되는 AI가 아직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테슬라 옵티머스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런 회사들한테 좀 밀리는 거죠.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기계적인 정밀함 이런 거는 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이제 로봇 OS나 뭐 AI 알고리즘 이런 게 이제 뭐 미국에 한참 모자라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이 독일 쿠카라는 회사는 이 유럽의 이제 대표적인 로봇 기업인데 이게 이미 10년 전에 중국에 인수가 됐어요. 중국에 인수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휴머노이드 이제 이 분야에서도 이제 상당히 유럽은 뒤처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게 중간에 소재라든지 이런 네. 재료는 되게 강하잖아요. 지금도 네네. 강하고. 네.
예전에 유럽에서도 독일이나 이런데 기업들은 그런 쪽에 강하다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 그 뭐 배터리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여전히 힘을 못 쓰는 힘을 못 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은 이제 그 제조업 공정, 네. 제조업 공정을 굉장히 그 뭐랄까 고도로 발전시킨 이 단계까지는 말씀하신 독일이나 이제 일본이 굉장히 잘해왔는데 네. 아예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가지고 굉장히 헤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 예전에 도요타 있지 않습니까? 예. 도요타 한참 잘 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이젠 있잖아요. 한자로 개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독일하고 일본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 가이젠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루트를 굉장히 잘 갈고 닦고 그거를 하는 건데, 근데 지금 AI 시대가 되고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런 2010년대 이후는 어떻게 되냐면 운동장이 아예 새로 생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 운동장은 굉장히 자기네들이 잘해야 하는데 새로운 운동장을 옮겨가는 게 너무 굶떠요. 여기 작년에 말씀하신 게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그거예요. 일본식의 이 가이젠 모델, 가이젠 모델이 이제 퇴보를 한다는 건데 이제 지금의 혁신 시대에는 그게 힘을 못 쓰는 거고 그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일본, 독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라운관 잘 만들 때는 그쵸. 브라운관 야더 잘 만들어. 예, 더 얇게, 더 얇게. 더 얇게, 더 선명하게. 어. 근데 브라운관이 아니고 아예 그냥 다른 디지털 TV로 싹 디지털 TV로 싹 바뀌어버리는데.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그 브라운관을 막 이렇게 열심히 개선을 하던 이제 회사들이나 이제 이런 나라들은 갑자기 이제 길을 잃어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약간 그런 건데 그러니까 방금 잘 지적하셨죠. 제가 요즘 그거를 되게 그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부분이 이 가이젠 모델이라는 게 이게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한국 있습니다. 사람들 왜 이렇게 보수적일까? 일본도 그렇지만 하여튼 유럽이 특히 보수적인 그런 것 게 같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얘기를 좀 더 이제 쭉 해볼 겁니다. 그래서 예. 이 디지털 플랫폼하고 스마트폰 이 분야에서는 또 이제 유럽이 어떠냐면 한마디로 이제 초라한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 1% 못 넘습니다. 못 넘는데 이제 검색 엔진은 유럽 안에서 이제 구글의 점유율이 90%를 항상 넘어요. 그래서 90% 넘는데 이게 유럽 사람들이 좀 창피한 게 뭐냐면 구글의 미국 내 점유율은 90% 못 넘어요. 87, 88 그래요. 예.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나머지 굉장히- 뭐가 있지? 구글 굉장히- 말고 뭐 빙도 좀 있고 빙이나 뭐, 뭐 조금 있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게 이제 그런 상황이고 아. 약간 이제 이 유럽 사람들이 이제 정보를 탐색하는 그 루트를 그냥 미국에 의존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거 거죠. 크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네이버가 큰일 하고 있네.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보면 뭐 그렇습니다.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산 플랫폼이 거의 100%. 그리고 이제 유의미한 이제 사용자 기반 가진 우리도 플랫폼이 카톡이 큰일 하고 있고. 없죠. 예. 그래서 이제 뭐 텔레그램이 뭐 유럽계는 아니냐 뭐 그러긴 하지만 창립자가 러시아 사람이고 네. 본거지가 두바이이기 때문에 EU가 유럽 본토가 키워낸 그런 회사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러네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사실상 세계 시장 점유율 0%거든요. 0. 몇 %인데 이게 이제 뭐 네덜란드의 이제 친환경 폰을 뭐가 있어요? 예, 친환경 폰을 이제 지향했던 이 페어폰이라고 있는데 예. 이제 이거 뭐 굉장히 미미한 거고 이제 독일에서 기가셋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거의 이제 파산 수순이고 이름도 모르겠어요. 예. 와. 노키아는 이제 핀란드 노키아는 이제 회사가 이제 뿔뿔이 이제 해체된 예,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중에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는 이제 그 HMD 글로벌이라는 회사에 넘어갔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브랜드 라이선스만 받고 실제로 이제 생산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그 대만 폭스콘에 맡기기 때문에 이게 뭐 무늬만 유럽 기업이지 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게 이제 뭐 유럽의 리더들이 이건 이런 상황을 그래서 선진국이고 수백 년 세계 문명을 리드를 해왔는데 예. 이거 그대로 둘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절치부심하는 건데 이제 원인 분석을 많이 해본 거죠. 원인 분석을 해봤는데 그 원인 분석을 많이 담은 게 이제 2024년에 나온 마리오 드라기 보고서죠. 이 드라기가 쓴 예. 거예요. 드라기 아저씨가 이제 그 유럽 중앙은행 총재를 하고 이탈리아 예. 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제 이분이 보고서에 썼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안 돈다는 거예요.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도니까 기술 기업에 투자가 안 된다. 이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문제의 핵심을 압축을 하면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유럽은 아무래도 은행 중심의 은행 금융이니까 중심이다. 자본시장이 발달이 잘 안 돼 예, 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이게 이제 이
데이터가 이제 상징적으로 그거를 여실히 보여주는 건데 드라기 보고서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제일 위에 이제 초록색이 있지 않습니까? 짙은 색깔. 예. 이게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기업들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 오냐 그 소스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한 건데 네. 제일 짙은 색깔은 회사채예요. 음흠.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주식의 상장에 그러니까 상장을 해서 이제 주식으로 이렇게 예, 돈을 예. 끌어온 걸 얘기하고 제일 옅은 색깔이 뭐냐면 기업들이 빌리는 거, 은행 은행에서 대출 빌린다. 빌려온 거. 자,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GDP 대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유럽은 이유는 어쩌냐면 이 GDP 대비해 가지고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온 게 200% 가까이 돼요. 그러네요. 전부 다 은행이네 그냥. 네. 하여튼 돈 필요해 그러면 일단 은행에 달려.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100%에도 훨씬 못 미치니까 이 차이가 극명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은 돈 필요해? 그러면 일단 네. 주시장을 쳐다본다. 그렇죠. 아. 상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을 샥 이제 끌어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 잘 보시면 제일 위에 이렇게 두 가지는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상품이잖아요. 근데 대출은 이제 거래가 되는 게 아닌 것이고 이제 미국은 이렇게 거래되는 양이 많잖아요. 어쨌든 예. 그래서 이게 자본시장이 굉장히 이제 발달해 있다 이제 이렇게 저건 볼 수 있는 그럴까요, 거죠. 진짜? 미국도 사실 큰 은행들 많잖아요. 네, 큰 네. IB도 많고 하는데 네. 유럽은 진짜 하여튼 저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유럽은 정말 은행 중심이야. 네. 모든 걸 은행이 다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왜 요거는 그래요? 이제 천천히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예,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금융 상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제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은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1차 대전 끝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겪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리고 2차 대전 끝나고 1948년에 화폐 개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나치가 만든 이제 돈을 없애고 이제 마르크화로 바꿀 때 예. 그때 이제 개인들의 이제 그 예금 자산이 한 10분의 1로 떨어지고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금융 상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으로 불신이 큰 거예요. 그냥 안전하게 예금에 넣어놓고 뭐 이런 거를 선호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회 모델의 차이인데 이제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기업이 상장을 통해 가지고 주주의 감시를 받는 게 이제 이런 거를 선호하지 않고 그 미국식 모델 선호하지 않고 노사가 함께 이제 참여하는 이제 모델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 자체를 많이 안 해요. 상장을 얼마나 많이 안 하냐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예. 약간 놀라실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2차 대전 끝나고 이제 복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예. 복지가 좋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연금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 자산을 불려야겠다는 생각 별로 안 해요. 빨리 은퇴해가지고 연금을 받아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불리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냥 연금 상품이나 보험 상품 이런 거에 가입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약간 간접적인 예. 예. 그런 방식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설명드리고 또 이제 말씀드릴게요. 두려움이 없구나. 네. 우리는 그런 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네. 야, 너 지금 없으면 어떡하지? 지금 뭐라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그게 어. 안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게 지금 사실 그 이 코스피 5천 넘어가는 거 예, 있잖아요. 예. 그게 그 두려움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실 쟤는 벌었는데 나만 못 먹어. 네. 그건 뭐 서울에 집값 이렇게 비싼데 주식이라도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뭐 노후를 국가가 보장해 준 거 없는데 어떻게든 해야지. 해야지. 어. 그거예요. 근데 일단 프랑스 사람들은 그게 별로 없어요. 그 두려움이. 그러니까 그런 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별로 안 자체가 하게 만드는 없어. 거죠. 야, 멋지네. 네. 어떻게 그런 보면 얘기죠. 멋지네. 사회 모델의 차이, 예. 이런 게 의식 구조의 차이 이런 거를 불려오는 건데요. 그래서 상장된 국내 기업의 숫자, 이거 보면 약간 놀라실 수도 있는데 네. 보시죠. 이게 이제 최근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균일하게 이제 집계를 해놓은 게 필요하니까 이제 2021년에 세계은행이 이제 집계해놓은 걸 제가 갖고 왔는데 자 보세요.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한국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스피, 코스닥 합친 거고 예. 보면은 이제 중국 한 5천 개 넘어가죠. 네. 일본 3천 개 넘어가고 우리나라 2천 개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럽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어머. 아. 야, 독일 큰 나라인데 저 400개밖에 그쵸. 안 돼요? 그나마 지금 이제 영국이 그나마 런던이 자본시장이 좀 유럽에서 발달한 허브이기 때문에 그나마 영국이 좀 많은 거고. 야, 영국이 한국보다 작아요. 예. 그 이제 상장사가 적은 게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유럽이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수백 년을 내려온 기업들이 많은데 그게 대부분 가족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분을 굳이 다른 주주와 나눌 필요 없고 상장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끌어와야지 이런 것도 없고 근데 그런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약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업을 수백 년 해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회사들은 상장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채팅창에서는 한국 지금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한국은 좀 줄여야 돼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상장 기준이 조금 유럽에 비하면 굉장히 이제 예. 낮은 거죠. 허들이 네, 그런 거고 시가총액을 한번 좀 어떻게 변했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 2000년 연말에는 미국이 이제 15조 달러대 그리고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제 1조 달러대, 2조 달러대 이렇거든요. 근데 지금 어떠냐면 지금 어떠니? 자, 보세요. 놀랍죠? 미국은 어때요? 한 5배 가까이 71조 됐죠? 되지. 지금 엔비디아 이런 게 네. 1조 달러인데 뭐 그렇죠. 시가총액이 한 개가 1조 달러씩인데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26년이 지나는 동안에 예. 보시면은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은 그래도 2배는 넘어갔는데 네. 근데 영국은 2배도 안 됐어요. 그러네요. 네, 브렉시트 영향도 있고 조금 이런 게 있어가지고 프랑스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 합치면 똑같네. 야, 그렇죠. 쉽게 이게 차이가 이제 나는구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럽의 리더들이 이 자본시장의 차이가 어떤 기술 발전의 차이를 부른다 이런 걸 절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도 이제 마리오 드라기 보고서에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2013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이제 유럽하고 미국에서 벤처 캐피탈이 조성된 금액의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미국이 이제 9,240억 달러, 그 EU는 1,300억 달러. 그래가지고 EU의 27개 나라를 합친 게 예. 미국의 7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장이 그러니까 잘 이루어지고 주식시장에 돈이 쏠려야 그래야 이제 VC들이 막 투자를 하고 싶은 열의가 생기잖아요. 예. 근데 상장 자체를 많이 안 하고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열기 적고 그러니까 또 연기금들이 그러니까 VC에다가 이제 전주로 투자를 하는 것도 그런 것도 별로 없는 거죠.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 돈의 서큘레이션 주식 시장을 기반으로 한 돈의 흐름이 이게 너무 더디다 보니까 기술 발전에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노스볼트 같은 그 스웨덴의 예. 배터리 회사 예. 그게 잘 안 되는 게 중국이나 이제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한 방에 때려 박아가지고 기술 발전 빨리 해가지고 이제 수율을 이제 끌어올리고 이런 건데 이제 노스볼트 같은 회사는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야.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야.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보면 이제 22에 있는 자료인데 유럽 중앙은행 자료인데 유럽에서 가계 이제 금융자산 대비해 가지고 네. 자, 이 긴 막대는 현금 및 예금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작은 막대는 상장 주식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5% 이거 5%인 거예요? 네. 나머지는 이제 부동산이 되고 뭐 그런 건데 하여튼 이 뭐랄까 그 주식에 투자를 안 한다 이런 게 너무 광범위해요. 여기는 유럽 주식만 투자 안 하는 게 아니고 서학개미도 없다는 뜻이네. 별로 안 해요. 왜 별로 안 그렇지? 해요. 와, 뉴욕 이렇게 날아가는 걸 보고도 네. 안 한단 말이야. 아니, 제가 이 책에서 분석을 해놨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독일, 프랑스가 미국 주식에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는가 예. 이거를 제가 이제 미국의 재무부 공시 자료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넣어놨는데 예. 거기도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도 이제 미국 주식 투자가 좀 늘긴 늘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에 투자해 놓은 절대 액수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GDP 대비로 하면은 우리나라는 한 3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뭐 연기금이랑 뭐 국민연금이나 뭐 그 저기 한국 투자공사나 등등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 놓은 게 우리나라 GDP 한 30% 가까이 돼요. 근데 이제 독일만 해도 10% 좀 넘고 막 이 정도입니다. 유럽 사람들한테 SK 하이닉스 차트를 좀 알려주고 싶네. 좀 봐라 좀 누이. 네. 어. 그렇습니다. 와. 그래서 자, 요 숫자를 보시면 재밌는데요. 예. 제가 이제 좀 보면은 개인 주식 투자자들,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이 이제 자기네 나라 주식 시장에서 개별 종목을 산 사람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1,500만 명이 주식 투자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전체 인구는 이제 5,170만 명 정도 되는 거고, 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이제 3,000만 명 이상 많아요. 근데
절대 숫자 자체가 더 적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그러네. 프랑스는 그보다도 훨씬 적어요. 아, 프랑스 진짜 심하다. 야, 프랑스 진짜 주식 안 하네. 주식 안 하죠. 그러니까 아까 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인들이 이제 노후가 보장된다. 그러니까 제가 저기 전에 나와가지고 말씀드렸던 예, 게 이제 예.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제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별로 악착같이 않은 거예요. 투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별로 아하. 높지 않고 아하. 그리고 이제 간접 투자가 많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럼 뭐 유럽이 그러면은 그냥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하니까 그 뭐 은행 산업은 그렇게 많이 발달했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이제 마리오 드라기 보고서에 있는 건데 뭐냐면 EU에서요 그 은행 중에 시가총액이 제일 많은 회사 1위부터 10위까지 다 합치면은 그게 네. 이 파란 막대거든요. 어. 그게 JP 모건 체이스의 시가총액보다도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개도 잃고 구럭도 잃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에데마진으로 이제 은행들이 커머셜 뱅크들이 예, 장사를 예. 하다 보면 경쟁력이 생깁니까? 별로 안 생기죠. 수익성이 낮고 그래가지고 뭐 도이체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은행을 사업을 열심히 해본다고 했는데 그게 토양이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많이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식시장만 제대로 발달 안 된 게 아니라 은행들도 그러네. 뭐 이제 지지부진하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미국의 이 3대 은행 시가총액하고 유럽의 EU의 10대 은행 시가총액 뭐 이렇습니다. 비교해 보면 아, 시가총액도 안 네.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 기업들이 많이 못 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이맘때 이제 그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 책 내고 나와서 예, 여기 딱 예. 나와서 얘기했을 때 시가총액 세계 톱 30기업 얘기했을 때 유럽 기업이 3개가 있었거든요. 예. 그게 뭐였냐면 이제 ASML하고 네덜란드 ASML하고 프랑스의 이제 LVMH 있지 않습니까? 루이비통 그룹. 루이비통. 그리고 이제 독일의 그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 SAP. SAP. 예. 그 3개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ASML 하나 남았습니다. 아. 더 그보다 더 떨어지고 뒤로 갔죠. 아, 그래서 2년 이제 만에. 예, LVMH는 지금 35위, 음. 35위고요. 세븐 53위로 밀려났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가총액 세계 탑 30기업 중에서 25개사가 이제 미국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5개사가 있는데 각 나라별로 하나 있어요. 대만 하나, 사우디 하나, 한국 하나, 중국 하나, 네덜란드 하나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이- 그리고 다 미국이고. 그렇습니다. 그냥 뭐 진짜 미국은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미국이 대단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미국이 대단한 거기도 하지만 음. 이제 유럽이 태보를 그 사이즈에 하고 그러니까, 비하면. 예, 아. 그렇죠. 오랫동안 선진국이었고 인구가 4억 5천만 명 사는 유럽인데,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인 역량의 힘은 사실 상대적인 거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한류 대단하잖아요. 예. 정말 대단한데 제가 유럽에 있을 때보다도 더 대단해요 요즘은. 근데 이제 그게 왜 대단하냐면 기본적으로 한류가 상품성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나라 국력이 굉장히 세고 유럽이 지지부진한 것과 매우 관련이 있어요. 좀 생각을 해보자. 안 대표님 생각을 해보자. 장 기자님도 그렇고. 자, 2020년대 들어가지고 유럽에서 굉장히 세계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나 영화 기억나는 거 있어요? 유럽은 뭐 가수가 있어요? 없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없는 그러네. 것 같네. 없어요. 알랭드롱 이후로 잘 그러니까 언제적 이름만 되면 알랭드롱이야. 알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류가 이제 우리가 이제 경쟁력이 좋고 이제 상품성도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예. 유럽이 부진하니까 한류가 더 돋보이는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문화적으로는 어차피 미국은 네. 제일 장악했는데 그 그쵸. 다음에 뭐 없어? 없어. 어. 그래서 지금 주요 그러네. 국가 중에요. 제가 보면은 문화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소비가 되게 하는 나라는 딱 3개, 2개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도 한때 그걸 했는데 요즘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가총액 톡 30 기업에 이제 미국 회사가 25개사다 이런 거는 미국이 네. 당연히 잘하는 것도 있지만 유럽이 부진한 겁니다. 이게. 예전에 프랑스 영화 또 유명하고 네. 그 뽕레프의 연인들 이런 거 있었지 뭐 그랬었는데, 옛날에. 이제. 그건 뭐 잘 기억 안 나잖아요. 채팅창에서 소피 마르소. 그래도 유럽은 축구가 있잖아. 그냥 축구 부럽다. 뭐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린 축구는 안 그래서 되잖아. 지금 이제
그 유럽의 돈이 잘 안 돌고 그래가지고 이게 오히려 미국을 도와주는 그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게 은행에 돈을 많이 쌓아놓게 되잖아요. 예금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여주는 그림을 제가 이제 일러스트를 한번 좀 만들어 와 봤는데 네. 그 연간 한 해 이제 이후에서 가계 저축이 한 해 이제 1.4조 유로 정도가 돼요. 네. 이게 엄청난 액수거든요. 이게 한 2,000조는 될 겁니다, 아마. 네. 은행에 쌓여 있는 예. 돈들. 그러니까 한 해 예금을 하는 게 이후에서. 그러면 이게 이후에 이제 자본시장이 비효율적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혁신기업 같은 게 없으니까 투자를 할 데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돈을 은행들이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있는 이 금융회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데 해외 투자할 데가 어디가 있어요?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하거나 미국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 기업을 키워주는 거고, 자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가계 저축이 EU보다 훨씬 적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단적으로 지금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유럽이 자랑하는 큰 기업들, 멋진 기업들, 그냥 미국에 가서 상장을 하는 거예요. 아, 유럽도 사실 쓸만한 회사들이 있는데 그렇죠. 미국으로 가는구나.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유럽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는 기업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 스포티파이도 있고. 네. 지금 보면 여기 이 ARM 있지 않습니까? 영국이 자랑하는 이 반도체 설계 회사 손정희 회장이 또 들어 있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영국 정부에서 엄청 공을 많이 들였어요. 가지 말아라. 그 어떻게 안 가? 우리 런던도 좋은데 왜 그러냐. 그래가지고 영국 정부가 굉장히 비굴하게 나왔어. 어떻게 됐냐면 예. 나스닥에 갈 거면 영국에 이제 런던에다도 중복 상장을 해달라. 안 한다. 리젝 당했죠. 네, 안 했고. 그 바이오엔테크가 어떤 회사입니까? 독일이 자랑하는 바이오 회사 기업인데 이 회사 여러분들 화이자랑 같이 코로나 백신 만들었잖아요. 사실 맞아요. 화이자가 양산을 해서 그렇지 원천 기술은 이 회사 쪽이 많았거든요. 맞아. 이게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기술력을 굉장히 빨리 끌어올리는 원천이 뭐였냐면 나스닥에 상장해서 돈을 확 땡겼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2차 상장은 프랑크푸르트 증시에 해놓긴 했지만 그건 주력이 아니에요. 나스닥이 주력이고. 스포티파이 있죠. 린데라는 회사가 이제 이 회사가 뉴욕으로 간 거, 이게 이제 유럽 자본시장의 총체적인 실패를 대변하는 상징적으로 보여준 건데 이 린데라는 회사가 뭐냐면 산업용 가스의 세계 1위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어떤 특징이냐면 수소 경제, 수소와 관련된 이 완전한 밸류 체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갖고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수소의 채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게 뭐 유통까지 이게 쫙 돼 있는 그런 유일한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독일 회사고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2021년, 2022년 이럴 때 독일의 닥스지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시총 1위 했어요. 시총 1위였는데 이제 독일의 이제 프랑크푸르트 증시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닥스 지수를 구성할 때 한 기업이 10%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안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게 린데가 10%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 린데라는 회사가 2018년 미국 회사랑 합병을 한 다음에 완전히 다국적 회사가 됐어요. 독일 티를 좀 벗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본사를 좀 이제 옮겼어요. 법인 주소는 아일랜드에 두고 그리고 본사는 영국으로 옮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 이제 그 자진 상패를 해버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거 이제 굉장히 상징적으로 유럽 자본시장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짐 싸고 나가버렸네요. 짐 싸고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할 거야.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이런 거죠. 이런 거고 독일 사람들 고지식하니까 이제 규제 빨리 안 바꾸고 이런 거고. 그거는 진짜 굉장히 옛날식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버켄스탁이라는 회사는 이제 그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제 신는 신발 있잖아요, 병원에서. 혹시나 신발. 근데 그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되게 오래된 회사예요. 오래된 회사인데 이제 200년이 넘은 독일 회사인데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미국이 더 높게 나오니까 이제 상장을 미국 가서 한 거고, 이 플러터라는 회사는
세계 최대 온라인 베팅 회사예요. 도박 회사죠. 온라인 베팅하는 그런 회사인데 근데 원래 아일랜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원래는 아일랜드하고 영국에 이제 중복 성장이 돼 있었는데 아일랜드 거 이제 없애고 미국으로 갔으면 미국에 이제 자기네 고객이 더 많고 그러니까 고객들과 좀 더 이제 이 의사소통하겠다. 네, 직접 소통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확보하겠다. 쿠팡이라고 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의 규모를 확보해야 된다는 게 유럽 사람들한테, 유럽 리더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절감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본시장의 사이즈가 안 나오는 거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니까 나라들이 작거든요. 이 회원국이 몇 개입니까? 27개잖아요. 27개 회원 중에 우리나라의 경기도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가 몇 개국일 거라 보십니까? 장기라님 어떻게 몇 개로 찍어보시겠어요? 경기도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 27개 회원국 중에 독일, 프랑스, 스페인, 뭐 이탈리아 정도? 네. 한 4-5개? 일곱 개요. 7개? 7개. 그러니까 이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20개는 나머지 20개는 경기도보다 작아요? 20개는 전부 다 경기도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뭐 포르투갈이니 뭐 그리스니 벨기에니 뭐 경기도보다 작아요, 경기도보다 인구가? 작아요. 경기도 인구가 1,370만 명이에요. 와. 근데 뭐 핀란드니 스웨덴이 이런 나라 덴마크니 다 작아요. 더. 그렇습니다. 체코 더 작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빼놓고는 다 경기도보다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주식시장에 이제 27개 있어가지고 이게 규모의 경쟁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잘. 이제 근데 이거를 좀 이제 해소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쪼개져 있기도 쪼개져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제대로 자본시장이 못 크는 거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왜냐면 CMU라고 그러는데요. CMU 이제 자본시장 동맹이라는 거예요. CMU 이게 뭐냐면 야 우리가 이제 이 파편화된 증권거래소를 여러 개 두지 말고 EU의 증권거래소 하나를 합쳐보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죠. 이제 이게 언제 처음 나왔냐면 2014년에 이제 장클로드 융커라는 이 룩셈부르크 총리했던 사람이 이제 EU 집행위원장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통화만 그냥 EU 화폐 쓰지 말고 자본시장도 하나로 합쳐보자. 주식시장 하나 합쳐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자. 작은 나라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절감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서 이 CMU라고 하는 자본시장 동맹에서 추구를 했던 게 뭐냐면. 증권거래소를 통합을 하고 회사채 발행을 좀 더 활성화해보자. 맨날 이제 은행에서 이제 돈 빌리고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런 거였고 이제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기관 투자자 중심의 논의였고 그리고 이제 각국의 세제를 어떻게 바꾸자 하기는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증권거래소 합치다 이제 이게 사실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제 한일 동맹을 이제 자본 동맹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주식시장 합쳐봐. 네, 도쿄하고 서울에 이제 주식시장을 합치자라고 하면 얼마나 복잡한 이런 게 있겠어요. 이거를 27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22개도 아니고 27개를. 그래서 이 논의가 약간은 이제 개념은 한 10년 됐지만 이제 약간 이제 아이디어란 얘기로. 네. 하면 참 좋겠어. 네, 해보면 정말 좋겠다라고 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AI 등장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그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다른 논의를 시작을 했는데 대안적인 논의를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작년에 기점으로 유럽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온 게 이게 10조 유로라는 게 10조 유로. 뭐가 10조 유로? 10조 유로가 뭐냐면 EU에서 EU 회원국 국민들이 은행에다 예금을 넣어가지고 그 예금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의 총액이 10조 유로. 예금이 10조 유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한 해에 이제 새로 이제 예금을 넣는 게 1.4조 유로.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덩어리로 그대로 있는 게 이제 10조 유로. 10조 유로 엄청난 엄청난 액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10조 달러, 10몇 조 달러가 되는 거네. 1경 원이 훨씬 넘는 2경 원에 가까운 돈인데 1경 7천 뭐 좋은 때가 되는 돈인데 이게 미국 GDP의 딱 한 3분의 1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EU의 리더들이
이 돈이 놀고 있다.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보자. 그러니까 증권거래에서 주식시장 합치는 거는 이제 못하겠고 그건 됐고 그럼 요거를 좀 끌어내가지고 주식으로 끌어내는 방법이 없을까? 예, 끌어내서 이 유럽의 테크 기업 잘하는 이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하게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끌어내면 미국 주식에 투자하겠지. 끌어내는데 그게 유럽 주식에 투자할 리가 많이 근데 있을까요? 이게 와. 지금 제가 이제 비장의 카드라고 이제 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예. 이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스킴이 작년 하반기부터 나오고 있는데 음. 상당히 그러니까 일단은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 되면은 우리 투자자들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을 수 있는 게 예. 이게 뭐 이제 어떤 미국만 아니라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좀 투자할 취할 수 만한 있겠네. 놀이터가 하나 좀 더 생긴다 이런 건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잠자는 돈을 깨워라. 지금 여기 이제 기사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 10조 유로라는 돈, 요걸 어떻게 한번 좀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아까 이제 그 CMU라고 이제 자본시장 동맹 이게 아니고 새로운 거 SIU라는 개념을 이제 내놨어요.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SIU. 이게 뭐냐면 뭐예요? 이제 저축 투자 이제 연합 이런 건데 저축 자, 투자 연합? 예, 저축 투자 연합 이런 건데 그 제가 보여드린 대로 10조 유로의 이제 개인들의 이제 저축 예. 이거를 이렇게 놀고 있어. 실물 놀고 있는 돈을 실물 경제로 옮겨가게 하자라는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 SIU라는 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개념은 뭐냐면 이제 가계 예금을 투자로 유도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자 이런 거고 이제 액수는 이제 10조 유로 돈 은행에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핵심 도구가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SIA라는 건데요. 이게 유럽 단일 저축 투자의 계좌입니다. 이게 이제 이미 구체적인 스킴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게 뭐냐면 어느 나라에서 이제 가입을 하든 간에 이 SIA 계좌라는 거에 가입을 하면 예. 동일한 혜택을 주는데 이제 거의 비과세로 하고 그래서 이거는 나라를 옮겨 다녀도 그대로 계좌를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준다는 건데요. 아. 그래서 이제 뭐 이 공통된 계좌 유럽 어디에서 들어도 똑같은 혜택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체국 예금을 들면 제주도에서 드나 강원도에서 드나 똑같이 똑같잖아요. 하듯이. 그거를 유럽 전체 개념으로 이렇게 넓혀서 해보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계좌에다가 개인들이 투자를 하면은 예. 이제 유럽의 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ETF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해보겠다. 그래서 개인들이 기술 기업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이 스킴을 로드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저 겁니다. 비과세하는 통장인데 네. 여기다 돈 넣으면 네. 너희 막 빼진 못해. 네. 그 대신 이거는 어디 유럽 IT 기업 투자하는 네. 통장이야. 예, 대신 비과세 해줄게. 예, 그런 거죠. 그런 걸 통장을 공통의 통장을 만들자. 만든다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그 ISA 그런 건 약간 비슷하네요. 비슷한 건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 한 나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EU 27 회원국에서 한다는 거고 똑같은 혜택으로 한다. 이제 이런 거예요. 아 그러면 그게 프랑스 증시를 투자할 수도 있고 독일 증시도 투자할 수는 있지만 네. 어쨌든 똑같은 혜택을 주자. 똑같은 혜택을 주자는 거예요. 똑같은 혜택을 주자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유럽 안에서는 이렇게 좀 노후의 나라를 옮겨서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어쩌냐면 일단 독일 사람이 포르투갈 간다고 했을 때 독일에 이제 계좌를 좀 정리해가지고 가서 포르투갈 새로 또 계좌를 터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예. 그럴 필요가 없다. 한번 투자하면 계속 간다. 뭐 이런 거를 좀 이게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거를. EU 계좌, 네. EU 인터내셔널까지는 아니지만 네. EU 인터 계좌. 그렇죠. 동일한 혜택을 주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 보호 수준 이런 거 세제 적용 이런 거 공동으로 똑같이 하자 이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될까? 네. 뭔가 나라 간의 제도를 통합을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새로운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거를 공통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품 하나만. 그죠. 이 상품은 확실하게 좀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제3의 지대에 놓고 우리가 공통으로 이용을 하자 막 이런 거예요. 아. 그런 거고 이 이제 SIU 체제라고 하는 거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하도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안 하니까 이제 금융 교육 좀 하자. 예. 예. 그런 이제 그런 거고 어. 이제 작년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 이제 SIA라는 거는
이제 세이빙스 앤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 이런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회원국에서나 동일한 세제 혜택하고 규정을 적용받는 표준 투자 계좌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계좌에 이제 돈을 넣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은행에 넣지 말고 여기 넣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기술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더 많은 이제 뭐 수익을 올려서 은행에 넣는 것보다 뭐 금리를 훨씬 더 확실히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이즈를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의미 없이 상업은행에 이제 돈을 더 많이 넣지 않게 하겠다. 예.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EU 집행위원회 설명하는 이 SIA의 선순환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스마트폰으로 이제 유럽 각지에 이제 나라에 있는 국민들이 이제 이 SIA 이제 계좌를 만듭니다. 스마트폰으로. 이제 동일한 혜택을 받으면 SIA 전용 투자 상품을 만든 이게 주로 이제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하는 예. ETF나 뭐 유니콘 펀드나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은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스케일업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공동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증권거래소를 합치려고 하는 건 안 됐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한 군데다 모아보겠다. 아, 그렇게 해갖고 투자를 해보겠다. 그러면 이제 유럽에도 이제 거대한 자산운용사가 나올 수 있고, 그럼 이제 유럽의 기술 기업에 투자금이 더 늘어나고 이제 혁신도 일어나고, 그리고 IPO도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유럽의 저축을 혁신 자본으로 바꾸는 엔진이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잘 되면 이제 우리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투자를 좀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저거는 세제 혜택을 줘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네, 건데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독일 정부가 그런 통장을 독일 정부도 만들고 예. 프랑스 정부도 따로 만들고 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규모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 이게 돈 덩어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키우자는 거예요. 키우자는 거고 그리고 기업이나 개인이 EU 안에서 옮겨 다녀 나라를 넘어서 옮겨 다녀도 그 통장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나. 지금은 이제 제도가 다르니까 세제도 다르고 어쩌고 하니까 옮겨가려면 통장을 깨고 다시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돈을 모아서 네. 그 각국의 속내는 조금 다르겠지만 네. 돈을 좀 덩어리를 크게 네, 모아서 네, 네. 독일이나 프랑스로 네. 투자해. 네. 그런 약간 잘 될 놈을 몰아주자. 그런 뜻이네요. 금융 경제를 이제 이루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 그 상품 기술 관련 상품이 이제 얼마나 이제 유럽이 잘 안 되고 있냐면 이제 이거를 잠깐 자료를 여기 한번 보여주시면요. 요거는 이제 그 미국하고 유럽의 이제 대표적인 이 기술 ETF 어느 정도 차이가 미국의 이제 인베스코 QQQ 같은 경우는 3,500억 달러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제 유럽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범유럽 지수가 이제 스톡스 600인데 예. 여기에 이제 그 기술 기업에 추정하는 ETF 요거는 45억 유로 뭐 이 정도예요. 그래갖고 뭐 한 60분의 1, 7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사이즈가. 그리고 회사도 ASML하고 셉 위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교가 안 되는데 이런 ETF가 이제 SIA 계좌를 통해 가지고 좀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규모도 키우고 자산 운용 규모를 확 늘려보자. 이제 이런 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EU 집행위원회가 설명을 하는데요. 휴면 예금이 이제 한 10조 유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SIA가 도입이 되고 나면 그래서 5년 안에 최대 1.5조 유로가 이제 이 SIA로 이동을 하면 이 돈만 해도 상당하잖아요. 한 1,700조 원 정도 된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이 돈이 이제 유니콘 기업, 스타트업을 키우는데 이제 갈 수 있다.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뭔가 반전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주식시장을 합치자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된 돈이에요. 이게. 발전된 논의가 맞은데 네. 만약에 내가 이제 체코다 예를 네. 들면 근데 체코에서 그럼 체코 정부가 저 통장에서 받을 세금을 네. 까줬어요. 네. 절세를 해줬어. 세금 안 내도 돼. 네. 근데 그 만들어둔 통장은 네. 다 독일이나 프랑스에 투자하면 체코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깎아줬는데 결국은 독일 프랑스만 좋은 일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거를 오케이 해줄까요? 조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반대급부의 메리트를 어떻게든 줘가지고 좀 유지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EU 체제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조금 잘 못 사는 나라들한테 보조금을 많이 줘가지고 균형을 맞추잖아요. 그것도 어떻든 간에 수익금이 생기고 그러면 조금
작은 나라들한테 조금 보전해준 장치 이런 거를 분명히 이제 고려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해외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네. 독일, 프랑스, 영국이 이제 미국의 한 10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한 10분의 1은 돼야 정상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잘 되면 세계적인 어떤 그 투자의 판도가 좀 바뀔 수도 있고요. 이제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조금 이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발 더 앞서서 한 발 더 나가서 뭐가 있냐면 28번째 체제라는 거. 28번째 체제라는 것도 지금 그게 논의를 무슨 하고 말이에요? 있어요. 이것도 입법을 이제 올해 상반기 하려고 이제 EU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예. 이제 28번째 체제라는 거는 이제 기술 기업을 키우겠다. 이제 이런 건데 네. 스타트업의 이제 EU 내에서 스타트업을 이제 설립을 하고 운영하고 확장하는 거를 간소화하는 이제 법적인 이제 그러니까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스타트업을 위한 가상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법률과 관련된 거를 기업 법률과 관련된 거를 합쳐가 통일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SIA 계좌처럼 제3의 제도를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독일의 스타트업을 새로 만든다고 할 때 기존대로 그냥 독일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이 28번째 체제의 그 시스템에 따라서 만들 수도 있게 하자.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만들면 독일에서 그 독일법으로 안 해도 28 그렇죠. 체제로 해도 네. 워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28번째 체제, 이 스타트업을 위한 가상 국가의 개념인데 이제 요게 SIA보다는 조금 뒤쳐져 가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불을 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유럽 국가가 27개니까 네. 28번째. 그래서 28번째 체제, 아, 그러니까 아. 합치지 말고 아. 통일시키지 말고 그건 어려우니까 아예 새로운 체제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선택하고 싶으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스타트업을 겁니다. 세우면 나는 프랑스 회사인데 네. 프랑스 법을 따를래. 네. 아니, 난 프랑스 법 안 두고 네. 28번째 그 법을 따를래. 네. 그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할 하자. 수 있게 하고 근데 이 28번째 체제 이 스타트업을 위한 가상 국가 요 체제에다가 메리트를 많이 줘가지고 많이 웬만하면 줘가지고 절로 가게 그쪽으로 하자. 가게 하자라는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 설립이나 지배 구조나 이제 과세 그리고 당국의 보고 이런 걸 위한 이제 통일된 이제 규정을 만들겠다 이런 거고 이제 이게 회원국마다 이제 상법이 달라가지고 스타트업들이 이제 옮겨 다닐 때 네. 그 비용을 해소를 해주겠다, 줄여주겠다 이런 거고 이제 유럽이 아닌 다른 대륙에서 온 돈, 미국이나 이제 아시아에서 온 돈이 유럽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 개별 회원국의 법률을 검토를 안 하고 이 28번째 체제의 EU 표준만 보고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되게 거대한 논의인데 지금 유럽을 쉽지 않을 것 둘러싸고 같은데. 큰 뉴스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무르익고 있는데 국내에 아직 소개 안 되고 있어서 이게 무르익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그냥 듣기로는 네. 야 저게 될까? 예를 네, 들면 입법을 하려고 그래요. 한 기업이 이 나라는 예를 들면 프랑스는 노동법이 세요. 프랑스 노동법이 세잖아요. 그래서 노동법이 센데 난 프랑스인데 나는 저 28번째로 할 거지롱 이러면 정부가 반발이 있을 수 있죠. 이거 그래? 그냥 눈 뜨고 그냥 네. 그런 건데 그래서 그걸 이게 용인해 준다고? 근데 EU 체제라고 하는 거는 있잖아요. 예. EU는 어쩌냐면 그 제가 작년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독일하고 프랑스가 합의를 하면 거의 모든 게 합의가 다 되는 구조예요, 이게. 그냥 두 원투 펀치가 네, 그냥 원투펀치가 다 하면 나머지들은 아이 동생이 왜 그래 해가지고 형이 있잖아 뭐 해가지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영국이 브렉시트를 한 큰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독일하고 프랑스가 둘이 짝짝꿍 하면 모든 게 되는데 우리가 왜 들러리 쓰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마련할 수 있는데 이제 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가야 될 길이 많아요. 그래서 가야 될 길이 멀기 때문에 그거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28번째 체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럽 전체, EU 전체에서 통하는 어떤 비즈니스 여건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업한테 준다. 디지털 패스포트를 준다. 이제 국경 없이 돌아다닐 수 있게 표준화된 어떤 규정을 가지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건데요.
자, SIA가 싫다. 벌써 이제 있는 거죠. 자, 싫을 것 같아. 자, 뭐가 싫은 있냐면 애들 있을 것 같아. 일단 은행들이 싫어요. 예. 왜냐면 신용은행들이 굉장히 이제 싼 값에 그냥 손짓고 그냥 헤엄치듯이 돈을 수신을 해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돈을 끌어오기가 좀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니까 벌써부터 반대를 하고 또 뭐가 있냐면 독일이나 스웨덴 이런 데 있잖아요. 예. 저축은행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역 저축은행들이 굉장히 강하고 이런 저축은행들이 정치권에 미치는 지역 정치인들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그래도 이런 데도 되게 반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EU에서 내놓은 이제 당근이 뭐냐면 너네 입장은 알겠는데 SIA 계좌를 팔 때 판매 수수료 같은 거 이런 거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금융 허브인 국가들이 이제 이미 이제 금융이 좀 발달된 EU 회원국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일랜드하고 룩셈부르크. 예. 이런 데들은 이제 규제 수위를 미국 수준 많이 낮춰가지고 사실 몰래 재미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럼 자기네들의 상대적인 그 우위가 조금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네. 아일랜드 예. 같은 데 법인도 유치 많이 그렇죠. 하는데. 그런 게 좀 있고 아.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극우 정치 세력들이 세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반 EU 상황이어가지고 각국의 자치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원국 고유의 세제와 상법 권한을 빼앗긴다. 이거 싫어. 저것도 이런 거죠. 것 같은 저. 간단지 않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반대를 떠나서 이제 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또 있어요. 저건 싫은 거고. 예, 싫은 거고 또 걸림돌이 뭐냐?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좀 빨리 바꾸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자산 안정성에 극도로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교육을 이제 EU 집행에 하겠다고 하는 게 주식 투자 자체를 되게 겁내고 싫어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의 마인드에 세팅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쉽게 바꿀 수 있겠냐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회원국마다 이제 다른 이렇게 투자 세제 정책 뭐 이런 거 기준 이런 거를 통일시키는 건 이제 쉽지 않을 거다. 진통이 이제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동일한 이제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국경을 넘어도 아무 지장 없게 하려면은 네. 디지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균일하게 뭔가 이제 기준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게 나라마다 편차가 커가지고 이걸 통일시키는 것도 상당히 이제 아우. 과제가 되는 거죠. 아우. 그리고 이제 28번째 체제 또 넘어야 스타트업을 위한, 장벽 예. 많겠지. 가상국가 이것도 당연히 장벽이 있죠. 예, 이게 이제 뭐냐면 일단 법조인들이 되게 반대를 심하게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어느 나라나 법조인들이 사회에서 굉장히 센 사람들이잖아요. 예. 아, 근데- 그리고 법조인들은 자기 나라 법 전문이겠구나. 그렇죠. 다. 나 그러니까- 이 나라 라이센스 땄는데. 그렇죠. 어. 이제 언론 시장하고 법률 시장은 어. 전적으로 대표적인 로컬 비즈니스잖아요. 그런 건데 어. 이게 이제 EU 회원국마다 뭔가 상법도 다르고 파산법도 달라가지고 이제 그걸로 로펌들이 장사를 하고 돈을 그렇죠. 버는데 그렇죠. 아니 이거 뭐 이 28 체제가 생겨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미국식으로 심플한 규정을 가지고 뭐 변호사의 도움 없이 기업 활동한다. 우리 싫어요 이런 건데 법조인들이 또 이제 정치인도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각국의 행정부들도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이 28번째 체제라는 게 EU 집행인의 힘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안 대표님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기본적으로 어쩌냐면은 유럽은 이제 노동계하고 시민단체 힘이 센데 목소리가 큰 데인데 어쨌든 간 28번째 체제라고 하는 거는 기업에 유리한 법을 만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노동자 보호나 환경 규제가 조금 약화되지 않겠냐. 예, 예.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나라마다 이 채권자 우선순위 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나라마다 달라서 이제 파산법 규정이 다른데 야, 저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이제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28번째 체제에서 이제 그 안에 뭔가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이후에 회원국들의 어떤 상법 규정과 파산법 규정을 통일시킨 하나의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기준으로 통하냐.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 기준에 가까운 거냐, 독일 기준에 가까운 거냐. 이게 이제 머리 아픈 건데 자, 이게 이제 안 대표님 말씀대로 갈 길이 멀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뭐냐, 언더스탠딩 통해서 이제 요걸 설명드리는 거는 투자자들이면 이제 세계 정세를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라고 한 데가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거고 이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느냐. 음. 그냥 우리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셨던 대로 네. 가만히 있으면 거의 안 될 것 같은데 음. 요즘 트럼프 때문에 유럽이 이렇게 있어서는 우리 진짜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거죠. 그런 경각심이 커지죠. 위기감이 있으면 야 보통 이게 전쟁 있을 때 내부에 단결하듯이 네. 미국이라는 공동의 약간 네. 그런 게 생기면 약간 뭐 협력이 좀 더 일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약간 전쟁에 대한 공포가 이제 크진 않지만 예. 지금 유럽 사람들이 러시아 위협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은 그 SIA를 도입을 하고 이 28번째 체제를 도입을 하자 이런 게 어떤 소문도 또 있냐면 방위 산업을 키워야 되는 이제 절실한 입장이 됐어요. 예. 근데 방산을 키우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기존에 하던 대로 개인들이 유럽 사람들이 그냥 동네 은행에다 이제 BNP 파리바에다 예금 넣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방산업체를 못 키운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이게 AI나 뭐 그 로봇이나 배터리 업체도 키워야 되지만 방산업체도 키워야 되는데 그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문제아니야.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 빨리 주문을 와서 그냥 빨리 가져와라. 한국 거 싸다. 빨리 가져가면 된다. 좀 알려주고 싶네. 아, 저는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주식 투자에 보수적인 줄 처음 알았네요. 네. 원래 그 파생 상품 이런 건 프랑스 사람들 되게 잘한다고 그러던데. 수학의 나라잖아요. 수학의 네. 나라. 수학 엄청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프랑스, 그러니까 독일은 좀 다르고 프랑스랑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귀족과 지식인과 상류 계층이 살아가는 거하고 중하위 계층 살아가는 게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전에 들은 게 네. 글로벌 그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네. 분이 진짜 어려운 파생 상품이 나오면 네. 전 세계에서 이걸 어디다 팔지? 하면 딱 두 군데에 판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프랑스하고 하나는 한국이래. 네. 프랑스는 애들이 수학을 좋아해서 네. 복잡한 금융 상품에 호기심을 느낀대. 네. 근데 한국은 뭔지 모르고 투자해. 네. 막 달려든다. 그래서 테스트 베드로 진짜 좋다 그러던데. 근데 프랑스는 어쩌냐면 제가 어. 거기 살아봤잖아요. 예. 수학의 강국은 분명합니다.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일부 천재적인 학자들과 상위 엘리트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학에 능한 거지. 제가 저희 애 학교를 거기서 보내봤잖아요. 예. 이 보통 아주 넓은 어떤 학생 계층이나 뭐 평범한 사람들의 수학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근데 천재들은 확실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고요. 근데 굉장히 이원하는 사회예요, 거기는. 유럽에 고민이 있다. 네. 진짜 유럽도 진짜 고민은 되긴 되겠어. 옛날의 유럽 같지가 않으니까 요즘은. 네. 미국이 워낙 또 혼자 잘 나가고 있으니까. 네. 뭐 하여튼 응원하겠습니다. 유럽도 뭐 파이팅.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좀 갈 길이 멀지만 잘 됐으면 좋겠는 게 어떤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 좀 뭐랄까 기본적으로 유럽이 좀 힘을 키워가지고 미국을 좀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사실 트럼프가 맞아. 저렇게 날뛰고 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예. 유럽이 견제를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유럽을 얕잡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유럽이 좀 더 힘을 키워줘서 힘의 균형이 좀 맞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고요. 투자의 개념에 있어서도 뭐 무작정 미국만 많이 투자하고 이럴 게 아니고 뭐 다른 나라들 중에서도 이제 투자할 수 있는 나라가 좀 늘어나고 하면은 우리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선택의 얼터너티브가 생기는 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을 좀 찾아줘라. 무기 직접 힘들다 그거. 한국 하나 오션 배잘 만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